네, 지금 오늘이 이제 저 첫 번째 변론 기일인데요. 소장 제출이 작년 12월 9일 날 했기 때문에 오늘이 정확하게 7개월째입니다. 예, 그간에 피고 측에서 답변서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늦게 내고 있고 변호인 선임도 굉장히 늦게 했고 한데 오늘 또 피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데요. 피고 대리인 변호사님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거의 잘 없는 경우인데 뭐 변호사님이 나승철 변호사님이신데요. 그 뭐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사유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나승철 변호사님도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수원지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피조사자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나승철 변호사 등을 조사했다라고 최근에 보도가 됐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오늘 출석하면 또 여러 언론에 그런 또 주목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불출석한 거 아닌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피고 측의 의견서를 통해서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원고 측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일단 그 피고 측 답변의 요지는 일단 원고의 이제 그 소장의 요지는 그 피고가 첫째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 그 후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지난 대선 기간에 수차례 본인이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것은 지난 한 15년간 피고가 성남시장부터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주장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권 변호사라고 또 이제 지난 대선 때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이 사건 피고 친족하의 2006년도 원고 일가족에 대한 연쇄살인 사건이 사실 그 언론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일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사전적으로 어떤 그 물타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지칭하여 데이트 폭력 중범죄다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사전 물타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원고는 연세가 70대 중반이세요. 정말로 기억을 되살리기도 힘든 부인과 딸이 참혹하게 살해됐고 본인도 그날 살해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다행히 이제 바깥으로 뛰어내림으로써 중상을 입었고 그런 악몽 같은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됨으로써 이 원고가 입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심각한 고통을 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이제 원고의 또 바람은 그간에 16년 정도 동안 피고가 이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 친족화의 친삼촌으로서 어떠한 이 원고 및 유족에 대한 사과 말씀 한마디도 없었다. 라는 데 대해서 이건 대통령 후보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본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또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피고 대리인인 나성철 변호사가 제출한 내용은 결론은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라는 것이고, 그 사유는 우선 첫째,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이 이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에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할 때에는 이런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예. 그런데 피고 답변의 요지는 이것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무슨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해야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어떤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신 것이고, 그것은 대법원 판례상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냐, 단순한 의견 표명이냐 하는 것은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그 당시의 동기, 정치적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이 갖는 일반적인 우리 사회적인 상식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 단어의 의미 등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한다 하는 게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태도고, 그런 판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팩트, 구체적 사실을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전혀 엉뚱한 표현으로 둔갑시켜서 사실을 호도하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한,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서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피고인의 그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의 이 답변에 대해서 이제 원고 저에게 다시 더 반박할 수 있는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하실 것을 허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변론 요지서 그 요청하셨는데 그걸로 입증하시라는 취지도 좀 있다. 네네. 그 오늘 재판장님 말씀하신, 제가 이제 이미 그 과거 16년 전이죠, 벌써 2006년 그 친조카의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 기록, 그 기록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이 수사한 수사 기록이 있고 법원의 재판이 열리면 이제 공판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원고가 이 소를 낸 건 수사 기록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 이재명 당시 그 변호인, 소위 자칭 인권 변호사께서 변론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한 목적이고, 그래서 오늘 재판장님이 이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한 취지가 뭐냐, 그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 과연 인권 변호사가 맞는지, 인권 변호사라면 그 사건을 인권 변호사에 부합하게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변론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법원에 변호사가 이제 이 변론 요지서를 내거든요. 예. 제출한 변론 요지서 등등의 변론 활동이 과연 본인들이 주장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변론을 한 것인지, 우리 원고가 주장하는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변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을 오늘 재판장님께서 채택을 해주신 겁니다. 아까 재판장님께서 잠깐 이제 실무적인 거 정정해 주신 것은, 그 사건이 이제 이미 종결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기록 보관을 동부지방법원이 아니고 동부지방검찰청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처를 검찰청으로 좀 정정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원고분이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심정이 드는 건가요? 네, 사실 뭐 원고께서는 저 뭐 법정에도 제가 출석하실 수 있겠냐. 사실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대리인만 출석해도 되지만 또 원고 피고 본인이 또 출석하면 더 재판장님도 본인에게 또 물어볼 수 있고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고 본인께도 출석 여부를 제가 어제 여쭤봤는데 이 사건을 떠올리기도 너무 두렵다. 예. 예, 그리고 다른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속 그 피고 이재명 피고 본인께서는 어떠한 지금 의사표시도 없고 또 그 대리인을 통해서 형식적인 사과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한 소위 2차 가해 변호인이 제출한 그 준비 서면을 읽고 더 2차 가해 내지는 더 심각한 지금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기는 어렵다. 저한테 대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진정성 없는 피고의 사과에 대해서 분노를 표한다. 둘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인권 변호사라는 주장, 데이트 폭력이라는 허위 사실의 주장은 나성철 변호사나 대리인이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본인이 했는데 왜 사과는 그것도 이렇게 6개월이나 지나서 변호인을 통해서 그런 짤막한 한 줄의 사과로 왜 대리인이 대신하느냐. 사과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분노한다는 의견을 저한테 대신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변론조지서가 전부신 거예요? 그 재판부에 문서 요청하신 아, 네. 그 문서 송부 촉탁을 구한 그 이제 그 문서들은 당시 이제 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제일 1차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변호인 그 이재명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들 그 일체를 다 보겠다. 그 다음에 뭐 공판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재판장님이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변호인에게 명령한 거라든가 재판장님이 지휘하신 내용들 이제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사건에서 뭐 제가 그 증거로 그 판결문은 제출을 했어요. 그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 조카가 심신미약이다. 술을 많이 먹어서 심신미약이다라는 주장은 아니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해서 정신병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으니 그래서 처벌을 감경해달라 이런 주장을 이재명 변호인이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재판부는 전문적인 그 의사 선생님의 정신 감정도 다 구했고 그 결과가 정신이 온전하다. 둘째, 그 이제 범죄자 조카가 한 번도 그 전에 병원에서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 그러니 뭐 이재명 변호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도 다 배척한다라는 게 그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허위 주장을 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보고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했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도 또 피고 측에서 또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측에서 대변인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친조카든 살인범이든 누구든 간에 변호인은 변론하는 것이 변호인의 합당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변론한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서 변론해야 되고 변호사법에 따라서 제정되어 있는 변호사협회의 변호사윤리 장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변호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대한민국 변호사는 이 윤리 장전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 장전에는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재판이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인의 업무지만 그러나 허위 사실을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변론 활동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내용들이 판결문에도 적시돼 있고 전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아무런 그 전력이나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혹한 살인마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감경을 요청한 그것이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 변호사의 업무 준칙에 반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재판장님께서 허가를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